자,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과 기능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연적 사회복지 제도와 제도적 사회복지 제도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평등과 자유의 어떤 종류,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면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건 결국 사회복지라는 말과 정책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죠.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 자, 정책이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 일단 무엇부터 연결하는가 하면 거시적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해 볼 필요가 있죠. 사회복지 실천이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해요? 미시적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이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라는 그 개념은 본질적인 것이다. 또 어떤 실행이나 집행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일련의 과정이 되어진다.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거다. 또 정책은 실천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들을 가질 수 있겠고요. 계속 이어서 정책은 조직화된 노력이다 라는 것, 요런 관점도 가져야 되고요. 또 정책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그 말들과 연결을 시켜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근원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공공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해 두시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정책이 되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근원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요. 동시에 거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나 지침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실천이라는 건 행동이잖아요. 그게 나오게끔 하는 건 뭐예요?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나 지침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무언가가 나타나게 된다.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주관하는 조직적 활동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을 이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책이란 말을 정리했으니까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정리해 볼 필요 있는데, 사회복지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지만 자녀적 사회복지냐 또는 제도적 사회복지냐 라는 것들로 우리가 먼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녀적 사회복지라는 건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시면 이제 다 개념들 갖고 있죠. 자녀적 또는 뭐 보충적, 그 다음에 선별적 다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 개념들을 가진 거는 개인의 욕구는 1차적으로 누가 해결해야 된다? 가족이나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된다. 그것이 안 됐을 때에 사회복지라는 것이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게 자녀적 사회복지이다. 따라서 보충적이고 대체적이고 일시적인 것,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야 되죠. 그래서 이 낙인감, 스티그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이러한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념적으로 볼 때는 주로 시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자, 제도적 개념 사회복지하면 제도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보편적이다 이런 말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수준이 되게 하려면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라는 게 제도적 사회복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 외부에서
시장이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결국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결국은 주된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죠. 낙인감이 생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적 사회복지 개념은 뭔가 좀 보충적이고 보조적인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지만 이 제도적 사회복지, 보편적 사회복지는 뭐예요? 사회복지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제1선의 기능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 제도적 사회복지다라는 거죠. 자, 경제적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이라는 이 가치, 그다음에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 사이에 절충을 반영한다. 즉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급여를 준다라는 거는 결국 세금을 거둔 걸 가지고 나눠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성격이 있고,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또 국민건강보험제도 이러한 그러니까 사회보험제도들이 제도적 보편적 사회복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크게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녀적 복지와 보편적 제도적 복지는, 자녀적은 개인 욕구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제도적 개념은,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서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여기는 비정상적인 것, 즉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 상황, 위기 상황이다. 이쪽은 항상 문제는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사회복지가 제공되는 거고, 여기는 문제가 심각하기 이전에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자산 조사를 해야 되니까 낙인감이 따르지만 여긴 누구에게나 다 제공하기 때문에 낙인감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그러한 기능을 하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방과 재활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져 있어서 항구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회복지 정책이란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한 국가의 정책으로서 좁게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러나 또 넓게를 보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과 그에 따른 활동,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경제 실패 보완책으로서의 사회복지, 즉 경제 실패한 이 보완책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 실패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장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할 제도가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완전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 실패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가 이야기되어지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공공재 공급의 실패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공공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쓰는 게 공공재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경합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공공재는
비배제성의 성격을 가져요.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를 사용하려는 사람을 제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합하지도 않고 또 배제할 수도 없다. 자, 이러한 공공재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시장에 맡길 수 없다. 시장에 맡겨놓을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가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면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결국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정한 교환이라는 건 정보가 서로 대등하게 함께 알고 있을 때에 이 공정한 교환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산업사회의 어떤 이 정보라는 거는 비대칭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우위를 가진 사람과 정보의 우위를 갖지 못한 사람, 이건 결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의 경제적인 모습 때문에 이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도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비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게 역선택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역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보니까 손해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자, 또 도덕적 해이라는 것, 이익을 보려는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다 그러면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를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때문에 또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어져요. 규모의 경제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공동구매 왜 해요? 공동구매가 바로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해요. 함께 사면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국가가 정책으로 이 함께 아우르면 결국은 똑같은 그 이익을 창출해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경제, 특히 공공재 같은 경우에 그러한 모습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면 그럼 사회복지 제도는 필요 없지만,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정한 자원의 분배가 일어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인적 자원의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건 결국 이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 가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구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적 자원의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인적 자원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사회는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사회복지를 사회를 이루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러 계층이 어떤 반목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함께 통합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회복지 정책이 뒷받침될 때 그러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치적인 면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표를 얻지 못합니다. 표를 얻지 못하면 결국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아무래도 받는 국민 입장에서 받던 거 없애면 그 정치 단체를 또 찍어주겠습니까? 찍어주지 않겠죠?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이 지향하는,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들 우리가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사회복지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이야기해 보면 인간의 존엄이에요. 자,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인간의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부 인권 사상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그 어느 것 때문에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인간의 존엄에 대한 것이에요. 자, 사회복지가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그러면서도 본질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담지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각 나라의 어떤 헌법이나 또 세계 인권 선언이나 이런 데 반영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계 인권 선언 또는 각 나라의 헌법 이런 데에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왜 반영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이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세계 인권 선언문 소개했고요. 우리나라 헌법을 소개했어요. 자, 외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거는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가치는 바로 평등이라는 거예요. 자, 평등이라는 것, 그냥 평등이라는 말뜻만 놓고 보면 뭐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같다라는 게 평등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 또 똑같아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등의 개념은 간단치가 않아요. 자, 모두 같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 같은 모습을 어떻게 이루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워져요.
그래서 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개념이 산술적 평등이에요. 자, 산술적 평등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이야기하면 같은 말이에요. 산술적 평등, 결과의 평등 같은 말이에요. 과정이나 이런 것 보지 않고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 주자라는 게 결과의 평등이고요. 산술적 평등은 그냥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전체 거를 모아서 나누기 n 하면은 그러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산술적 평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산술적 평등은 같다라는 의미에서 평등의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처럼 같은 게 없죠. 모두 가진 걸 다 모아서 나누기 n 해서 그 n분의 1씩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있고 A가 50만 원 있고 C도 50만 원 있고 D는 0원 있어요. 자,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0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수로는 안 와요. 그러면 50만 원이네요. 다 50만 원씩 가지면 산술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환영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평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즉 실현이 어렵다. 평등의 어떤 본질적 개념을 잘 반영해 주는 게 산술적 평등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구현하는 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산술적 평등이에요. 자, 기득권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50만 원이나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보다 손해보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불리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산술적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완벽하게 이루는 거 그거 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서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비례적 평등이에요. 자, 비례적 평등은 말 그대로 비례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비례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는 혜택도 많이 주고 적게 기여한 사람에게는 혜택도 적게 줘야 한다. 이게 이제 비례가 맞다라는 거죠. 이게 비례적 평등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평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개념 자체에 이미 차별성이 들어있어요. 많다, 적다. 개념 자체에 이미 차별성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평등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루고 있느냐? 의문점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비례적 평등도 쉽지 않네. 그래서 나오는 게 자, 그렇다 그러면 기회의 균등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자,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은 자,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은 평등을 직접적으로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죠. 그런데 이 기회의 균등은 직접적으로 평등을 이루는 게 아니라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갖자라는 게 기회의 균등이에요. 그리고 기회는 똑같이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회의 균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평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하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출발선 자체가 틀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육받을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삶을 살아나고 이 사람도 삶을 살아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과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 과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똑같은 공교육이라는 건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공교육 똑같이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의 실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또 다른 혜택들이 있어요.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공정할 수 있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기회의 균등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나오는 개념이 그래? 그러면 법 앞의 평등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건 몰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되어져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 자, 이렇게 산술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균등, 법 앞의 평등, 이렇게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평등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을 갖는가 보면, 시장주의자와 평등주의자의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정치적인 면에서 평등은 대부분 이견이 없이 모두 받아들여요. 정치적인 면에서의 평등은 1인 1표제로 이야기하는 동등한 참정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이 평등은 일치된 그러한 의견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장주의자들은 뭘 원하겠어요? 기회의 평등을 시장주의자들은 주로 더 많이 갖고 덜 갖는 건 그건 노력해서 갖게 되고 기회만 똑같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더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기회의 평등도 나중에 결국 들여다보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관점이 더 지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평등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주로 사회 민주주의와 연결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결과의 평등에 관심을 가져요. 직접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곧바로 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지향점 자체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시장주의자와 평등주의자가 이 평등에 대해서 지향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롤스라는 학자가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자유우선의 원칙이에요. 이게 제1원리예요.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누구나 가장 넓은 범위의 자유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1원리고 제2원리가 평등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이 자유우선이고 2가 평등우선이에요. 자, 사회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 이익이 주어질 때 그렇다 그러면 불평등인 거 그걸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의 직무나 직위가 기회의 평등의 공정성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나타난다? 그럼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줄이면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극대화라는 건 최소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평등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롤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평등의 실현 원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에라는 사람도 평등 실현 원리를 4가지로 이제 제시했는데, 가장 취약한 계층을 최대로 높여주는 데 역점을 두는 것. 이게 주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불평등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 자, 이를 위한 방법도 2가지인데, 첫째는 격차의 범위를 줄이는 거고, 둘째는 격차의 비율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최소 격차의 기준을 격차가 있더라도 그 기준은 요 정도에서 되어져야 한다라는 최소 격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최대 최소화의 법칙. 최대를 최소화. 아까 이야기한 롤수는 최소를 극대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최대를 최소화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적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런 최대 최소화의 그 모습은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에 대한 것. 자유는 말 그대로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게 자유예요. 특히 국가가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없는 게 자유의 개념이에요. 이 자유의 개념도 평등의 개념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또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자유의 종류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소극적 자유냐 적극적 자유냐라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소극적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 from, 그러니까 어떤 제약받는 게 없어야 된다. 그게 자유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의미로 자유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애당초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소극적 의미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기관이 개입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 하지 않는 게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신체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이 사회에서 보장이 잘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적극적 자유예요. 자, 적극적 자유는 이제 사실 적극적 자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게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free for. 이게 자유의 능력 측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통해서 결국 더 적절한 생활 수준, 그 다음에 더 적절한 노동, 또 더 적절한 어떤 모습, 이러한 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는 것이 적극적 자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유에 대한 제한이에요. 자유는 제한하면 안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제한하는 그 모습을 자기의 자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런 자유는 사실 인정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라는 게 결국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나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으로 제한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 자유의 제한이라는 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회 정의도 사회복지가 이제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 정의라는 것, 이 사회 정의는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분배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정의는 사실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뭐가 정의냐라는 건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정의에 대한 시대별 흐름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공리주의적 접근이에요. 이건 여러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 이건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은 이면으로 보면
소수의 소외가 불가피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이론적 접근이 있는데, 공리주의의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 이론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먼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면,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 이런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이 있는 사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실의 배분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종전보다 나은 이익이 제공된다 그러면 그건 사회정의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사회적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정도가 이게 중요한 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종합하면 사회의 정의는 평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저 수준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자유의 관점에서는 공정한 자아실현이라는 것, 또 완전한 경쟁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또 분배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사회정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를 보면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 사회정의,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특징은 전부 다 학술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어떤 사전적 또는 학술적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딱 어떤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걸 구현하기가 좋은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럼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은 필요성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정리를 더 하면, 자, 명시적 기능과 묵시적 기능이 있습니다. 명시적 기능은 말 그대로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정책은 명시적으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제시하는 것. 그게 명시적, 이 제도는, 이 정책은 무엇을 위하여. 각 법들 보면 제1조나 제2조에 보면 그러한 법의 목적들이 나오죠. 이런 게 명시적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은요, 묵시적 목적도, 묵시적 기능도 있어요. 묵시적 기능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한 어떤 사회의 어떤 그 통치의 어떤 그 일환으로 하는 이러한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묵시적 기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성격에 따라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이건 그 필요성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들이지만, 그 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떤 탈상품화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위해서, 사회적으로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국가 체제의 안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과 관계된 기능도 있습니다. 실천과 관계된 기능은 뭔가 하면 정책이 없으면 실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정책이 있어야 그 정책에 바탕한 실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여러 많은 실천들이 나오게 되는 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기능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 명예에 드러나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이라는 걸 보면,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면에 노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직접적인 대상은 노인이지만 노인을 돌보고 있는 누구도 사실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양하고 있는 가족도 그렇다라는 거죠. 보육정책이나 아동수당 제도도 역시 다 동일하게 아동을 위한 그러한 제도이지만 정책이지만 그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도 여러분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개념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